이 사건은 처음부터 잘 준비를 했더라면 정치재판 청구까지 올 일이 없지 않았을까. 자, 형사사건에서 약식기소로 인해서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이 경미한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약식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정치재판을 청구하면 말 그대로 정치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죠. 오늘은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치재판을 청구를 해서 감형을 받았던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정치재판을 고려 중인 그런 경우 유의할 점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유사한 취지의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피고인이 정치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서죠. 나머지 하나는 바로 감형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이 감형 목적의 정치재판 청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두고 정치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무죄 주장을 해보고 차선으로는 형량 감경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정치재판 청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식의 정치재판 청구요,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하나만. 그게 이제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살짝 본론에서 벗어나서 검사가 이제 정치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정치재판 청구는 피고인에 의한 것이잖아요. 검사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검사가 성범죄 사건에서 약식기소를 했다가 약식명이 나왔는데 자기가 약식기소한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불복해서 정치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벌금형 이외에 취업제한 명령 같은 부수처분을 추가하려고 할 때 그런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이제 피고인하고 검사만 정치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은, 약식기소된 사건을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지 않고 판사 직권으로 정치재판으로 회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이제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피고인이 감형 목적으로 정치재판 청구를 한 성범죄 사건 3가지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건들만 좀 추려보았는데, 제명별로 한 가지씩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중강제추행죄 사건 1건, 그리고 강제추행죄 사건 1건, 그리고 마지막 카메라 등 이용 처리 사건 1건입니다. 모두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던 최근에 판결이 있었던 최신 사례들입니다. 우선 A사건. A사건은 중강제추행죄 사건이고 얼마 전에 판결이 있었죠. 실제 제가 사건을 수행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건 기록부터 한번 보시면 제명, 중강제추행 이렇게 되어 있죠. A사건은 이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음주는 피해자 분이 한 거였고, 차량 내에서 동승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당시에 피고인이 이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듯이 몇 차례 터치했던 것이 사건 내용이에요.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저를 찾아오셔서 선임을 했던 그런 사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라든지 사건 정황상 사안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기소유예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서 목표는 기소유예로 잡았었어요.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했던 그런 케이스. 사실 다른 사례보다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처음부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분에게도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을 했죠. 다툼없이 인정했고, 피해자가 조금 과장되게 진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툼없이 인정했습니다. 왜냐면, 자, 생각을 해보면 2번을 만지든 3번을 만지든 뭐 그게 그거죠. 사실 뭐 30초를 만지든 40초를 만지든 역시 그게 그거잖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당사자들은 그거에 계속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중강제추행죄 성립하잖아요. 혐의 인정하는데 30초든 40초든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히 세세하게 다투다가 불이익받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자,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합의 중요하잖아요. 경찰 조사 이후에 수사 단계에서 다행히 합의해 드렸습니다. 합의금은 2천만 원 지급했어요. 합의금이 좀 높죠. 그만큼 합의가 쉽지 않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해자분과 합의하기까지 시간도 제법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러 가지 양형 자료들도 많이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했다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담당 검사는 초기에 제가 예상한 대로 기소유예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약식으로 벌금 500만 원으로 기소를 했죠. 사실 당초부터 정식 기소 사안이었다고 보면 맞는 사건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보면은 처음 사건 딱 접하면은 느낌이 쫙 오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이게 뭔가 될 것 같다, 원하는 바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요.
예상하고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체로는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어쨌든 A 사건은 만약 인정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그랬다면은 그냥 뭐 바로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은 잘 잡았던 겁니다. 그래도 초범이니까 기소의 가능성이 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지만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았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 무엇을 한다? 바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목적으로요? 감형을 목적으로 정식재판 청구하는 거죠.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이제 정식 기소 사안인데 약식 기소 해주는 정도까지밖에는 못 해준다. 그것도 감떡지다. 더 감형 받으려고 하면은 피고인이 너 알아서 정식재판 청구해가지고 법원에서 감형을 받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식재판 청구를 했고 무엇을 더 해야 하냐 보면은 딱히 뭘 더 한 게 없습니다. 이미 뭐 다 했으니까요. 사실 A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양형에 도움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다 준비해서 제출을 했었죠. 왜냐면 목표는 이제 기소유예였으니까 가능성은 좀 낮았지만 어쨌든 기소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던 거죠. 추가적으로 뭔가 더 정식재판 청구를 한 다음에 준비를 더 해가지고 자료를 낼 만한 것도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합의도 이미 수사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뭔가 더 준비할 만한 것이라고 해봐야 판사님한테 쓰는 뭐 반성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일단 이거는 피고인 입장인 거고 그래도 이제 변호인은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뭔가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는 했는데 뭐 양형 조건으로 내세울 만한 객관적인 어떤 변화가 없죠. 뭐 합의 이미 다 했으니까 합의를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당사자 피고인분하고 제가 이제 면담을 할 때 통화를 하거나 이럴 때 들었던 내용들을 좀 상기를 해보고 관련 법규를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이제 벌금형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향후에 직업 유지가 좀 어려운 거예요. 피고인분의 직업은 평생 한 직종에만 종사를 해서 이직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직업 유지의 어려움 그리고 피고인이 이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또 동거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모두 피고인의 수입에만 의존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고인이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가족들한테도 모두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이제 전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 이미 수사 단계에서 주장을 했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판사님 입장에서 좀 와닿게 주장을 상세히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딱 한 가지 걸리는 부분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재범 가능성 부분이죠. 판사님들은 늘 이 재범 가능성 부분을 염려를 해서 선처하기를 주저합니다. 변호인이 수개월간 관찰해 봤을 때 이 피고인의 성행이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대응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고 고려를 해보면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거나 없어 보인다 이런 의견을 좀 상세히 냈습니다. 유예로 선처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그 결과 당초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 정식재판 청구를 했던 A 사건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 판결문을 같이 한번 보시죠.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라고 되어 있죠. 유예할 형은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 5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A 피고인은 선고 유예로 이 정식재판 청구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해서 감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득 드는 궁금증. 별다른 조건 변화가 없었는데 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해지죠. 그 답은 판사님이 쓴 판결문상 양형 이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양형 이유 같이 한번 보시면은 미출친 부분, 범행 인정 방성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2천만 원 합의했다, 초범 이런 부분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죠. 그 다음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선고유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범 안 할 것 같다고 현저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건데 이렇게도 판결문에 적어주는구나. 제 입장에서는 이 판결을 받아보고는 참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실제로도 정말 제가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 후에 이제 재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쥐어 짜듯이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에 기반해서죠. 꾸며낼 수는 없는 거고. 어쨌거나 이 정식재판 청구 전후에 이 객관적인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정상을 최대한 드러내려고 준비, 노력을 해서 정식재판 청구 후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점에서 분명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 아니겠나 싶습니다. 검사도 항소를 안 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사히 마무리되었고요. 그 다음 B사건입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이죠. 역시 얼마 전 판결이 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이 피고인이 피해자분의 음부 가슴을 만졌다는 그런 내용이고, 수사 초기가 아니라 사건이 한창 진행되고 약식 기소가 된 후에 저를 찾아오신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고자 희망을 하셨었죠. 수사 단계에서 이미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같이 도움을 받아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수사 단계 변호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하고도 원만히 이미 합의를 했었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또 양형 자료도 제법 많이 냈었고요. 이제는 보면은 이 양형 자료 뭐 내나 이런 거 한번 보면요,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또 다른 여러 가지 경로로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양형 자료를 내는 내용이나 뭐 정도라든지 수준 이런 것도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혼자 또는 뭐 다른 변호사님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 순번으로 저한테 오시는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들여다보면 딱히 뭔가 이 과거에 뭐 부족한 게 없냐 이렇게 살펴보면 양형 자료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 기소유예를 받지는 못했죠. A 사건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사하죠. 합의를 했는데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차이점이, A 사건하고의 차이점은, 제가 이 B 피고인의 사건을 상담을 하고 나중에 기록을 보고 해보니까 이 B 사건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A 사건처럼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왜 기소유예를 못 받았을까? 늘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기록에 있습니다. 사건 증거 기록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었던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무 이유나 문제가 없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런 기록들을 검토해보고 이렇게 쭉 보면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피고인이 상당히 뭔가 좀 파렴치한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뭔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죄는 경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죄질보다 더 안 좋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뭔가 좀 상당히 파렴치해 보이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인 거고, 이런 건 이제 진짜 뭐랄까, 어떤 사건 기록을 딱 이제 접했을 때 드는 저만의 어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고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뭔가 감이라는 거죠. 명색이 이제 변호사인데 너무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어떤 그런 감이 옵니다. 이제 뭔가 거슬리는 게 분명 있죠. 거슬리는 이유를 굳이 뭐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 보면 어떤 기록상 어떤 특정 요소들 때문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상에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방식, 대답 방식 이런 것들도 있고, 진술을 할 때 사용한 단어나 어떤 뭐 뉘앙스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 의견서, 이것도 다른 변호사님이 쓰는 의견서가 있는 사건이니까 과거에 냈던 의견서가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하잖아요. 만약 그게 잘못됐거나 피고인의 어떤 의도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면 그걸 또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걸 보고 이 사건, B 사건도 그 약식 기소를 검사가 한 셈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의견서를 이렇게 보니까 수사단계 변호사님이 쓴 의견서에는 어떤 사건 경위가 다 드러나지를 않았었어요. 아무 설명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 경위를 지금 제가 전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B 사건 나름의 어떤 독특한 배경 상황이 있었는데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피신 조서는 경찰이 묻는 말에 이제 피고인이 답변을 하는 형식이니까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물어오지 않으면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조서의 기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아까 제가 B사건 개요표 이렇게 띄워드린 것처럼 검사든 판사든 누가 됐든 이 사건을 딱 접하게 되면 그냥 이 사건 범죄 사실이 음부 가슴 터졌다, 이런 강제추행 사건이네 라고 이제 생각하고 말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그 사건 경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설명이 만약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하면 피고인 스스로 언급을 하던가, 아니면 피고인이 언급을 안 하고 있으면 변호인이 의견서로 언급을 해주던가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파렴치한 강제추행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견서상에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진술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피고인이 그냥 인정하고 반성한다, 합의했다, 인터넷으로 성교육 이수했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간단한 내용 이외에 이제 다른 이제 어떤 피고인이 가진 개인적인 양형 사유들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분명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견서를 보고 난 뒤에 피고인한테 이제
그런 내용을 예전 변호사님한테 설명을 안 해줬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임의로 반영을 안 했다는 건데 뭔가 좀 살짝 등한시한 느낌도 들고요. 변호사부터 뭔가 피고인을 안 좋게 본 느낌이랄까?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을 좀 들었어요. 변호사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의 개인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반 사정들 두서없이 나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사실 세세하게 이제 캐치해서 듣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냐면 사건 외적인 요소는 맞거든요. 안 중요하게 평가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피고인에게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을 했냐, 뭐 합의를 했냐 이런 굵직굵직한 양형 요소들만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도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굵직굵직한 요소만 가지고도 해결이 되는 사건이 있는 반면에 안 그런 사건도 소수이지만 분명히 있거든요. 결국 이게 검사든 판사든 누군가로부터 뭔가 선처를 받기를 희망하는 사건이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자료든 의견이든 진술이든 뭐가 됐건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드러내는 게 좋겠죠. 이런 부분은 사실 피고인 스스로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피고인이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도 생각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결국 B 사건은 인정 여부, 합의 여부 이런 것만 가지고는 간단하게 쉽게 해결이 돼서 선처받기는 좀 부족했던 사건이었던 그런 셈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정기재판 청구 후에 바로 보완할 점을 찾은 거죠. 이 사건 정기재판 청구 후에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범행 경위라든지 배경들 보다 상세히 설명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게 또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으니까 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싶은데 이걸 뭐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거구나 라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 공개 못해서 이제 저도 좀 아쉽고 또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어 보이는 과거 어떤 스스로의 경력이나 이력 같은 것도 상세히 좀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재발 방지 노력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성교육만 잠깐 이수한 걸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기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제법 걸리니까 어느 정도 시간 확보가 되거든요. 준비할 시간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정신검사 결과라든지 봉사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들도 좀 누적해서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합의했습니다만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된 B 사건 정기재판 청구 후에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같이 한번 보시면 역시 B 사건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미지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선고유예한 형은 당초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 그대로 7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양형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같이 한번 보시면 인정, 초범, 합의, 재반사정 고려했다. 끝. 이겁니다. 판사님이 굉장히 쿨합니다. 바쁘셨나봐요. 양형에 관한 재반사정 여기에 이제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피고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축약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했다는 것에만 좀 포커스를 두는 바람에 다른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드러내는데 다소 소홀했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했지만 정기재판 청구 후에 그러한 사정들을 보완해서 다행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B 사건 역시 객관적인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합의를 이미 다 했던 사건이니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잘 준비를 했더라면 정기재판 청구까지 올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만약 받더라도 그게 끝이 아닐 수 있거든요. 검사가 항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기소가 되었더라면 그럴 일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C 사건은 예고해드린 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입니다. 과거 동성 친구의 다소 내밀한 모습을 장난삼아 촬영한 후에 소지를 하고 있다가 친구 한 명에게 이제 전송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형사 입건된 사안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촬영 플러스 반포까지 같이 함께 들어간 사건이었어요. 죄명에서 느껴지는 것하고는 사뭇 다르게 사안 자체는 그리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촬영물의 내용 자체도 그렇고 유포의 경위나 정도 면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었어요. 그걸 또 그렇다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경미하기는 한데 뭐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약식 기소 후에 저를 찾아오신 그런 사건이었는데 앞선 AB 사건하고는 좀 다르게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 경위나 정도 같은 것도 설명 좀 하고 합의하면 되겠구나 이제 싶은데 사건 기록을 딱 받아서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제 피고인이 이제 과거에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 그 대응 방식이 좀 더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대응을 해왔었는데 피고인이 이제 두서없는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굳이 지금 정리를 해보면 뭐 장난삼아 찍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가 동의를 해준 거 아니냐, 암묵적으로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혐의를 부인을 했더라고요. 이제 피고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혐의를 부인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못 한다는 게 이제 그게 또 이제 굉장히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혐의를 부인하고 인정하는 것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예전 영상을 올린 적이 한 번 있으니까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사안 자체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이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범죄는 성립하는데 사건 경위라든지 내용이 경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다툴 수 있는 사건은 당초부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은 이제 다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하고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소모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기 시작하고, 피고인은 이 엄벌 탄원 내용에 대해서까지 또 불필요하게 반박하려고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합의도 안 되고 합의점도 찾기 어렵고 고름 깊어지고 정작 뭐가 중요한 건지 점점 망각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검사가 딱 처분을 한 거예요. 당사자들이 사건을 직접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죠. 이제 누가 조언을 제대로 해주면 좋은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 가족이라든지 주변 친지들이 그런 조언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사건 반대로 평가를 해보자면, 우리가 정치재판 청구를 한 후에 명확하게 뭔가 좀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어 볼 양형사유가 존재하는구나 싶은 거죠. 문제는 이제 당사자 설득인 건데, 왜냐면 이제 당사자는 그동안 계속 쭉 부인을 해온 것이 있으니까 마음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다행히 이제 당사자는 정치재판 청구 후에 혐의에 대해서 번의를 하고 인정하고 합의 노력하기로 결정을 해서 함께 정치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피고인이 뭔가 당시에 뻔뻔하게 이제 혐의를 부인해온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기보다는 초기에 좀 뭔가 적절한 조언이 좀 부재한 것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향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건 초기에. 왜냐면 결과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시사건은 그럼에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고쳐잡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니까. 정치재판 청구로요. 시사건 정치재판 청구 후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합의가 안 됐으니까 이 사건 피해자 측과 연락을 해서 우선 합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원만히 합의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양형에 관한 자료들을 또 준비를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의 경미성, 아까 사건이 좀 경미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경미성을 강조해 봐야 하는데, 피해자하고 피고인의 어떤 과거 친구 관계라든지 범행 당시 장소, 경위, 그리고 배경 정황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나름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로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체로 양형에서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도 같이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장난치는 과정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이거를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활용을 했는데, 정치재판 청구 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어떤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했다거나 변태적인 성향, 습벽이 있어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라는 취지로 좀 살짝 선회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카메라 사건과 가장 큰 차이점일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런 사건은 범죄 구성요건상 범죄에 해당은 하지만 이제 처벌을 비슷한 수준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는 요소거든요. 판사님으로 하여금요. 그리고 사건 자체가 피고인이 학창시절, 어린 시절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당시 성의식이라든지 준법의식이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에 좀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으니까 지금 성인이 된 지금은 명확히 이 사건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종 그 카메라 사건들이 굉장히 상습적인 범행에 습벽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를 했죠. 왜냐면 딱 한 번이었으니까. 쭉 촬영을 했는데 그게 포렌식이 안 돼갖고 한 번으로 특정된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한 번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초기 사건 방향을 잘못 잡은 나머지 혐의를 부인하는 데 치중을 하게 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시사건 정치재판 청구 후에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같이 보시면 시사건 판결문입니다. 자, 어렵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요. 당초 약식명령상으로는 벌금 500만 원이었는데 이 벌금 액수도 300만 원으로 감형이 되었죠. 이 300만 원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담당 판사님이 선고유예하면서 그 이유를 또 상세히 써주셨거든요. 판사님에 따라서 이 양형 이유를 얼마나 많이 써주시는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B 사건처럼 굉장히 쿨하신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판결문 양형 이유 같이 한번 보시면 인정, 반성, 합의, 초범 기본적인 전제 요소를 하나씩 지적하면서 나열하고 있고요. 그 다음 피고인이 어릴 때 촬영했다. 아까 이제 피고인이 그 학창 시절에 친구 찍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보면은 피고인의 특이한 성적 취향의 발현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인 겁니다. 이걸 피고인은 장난으로 찍은 거다라고 부인을 해왔는데 그걸 계속 부인하는 취지로 가다 보면은 이 사람 반성 안 하네 라고 해서 선처를 못 받을 게 불보듯 뻔하니까 대신 혐의를 인정하면서 그 경위를 여쭤자 해서 그렇게 찍게 된 것이다. 이렇게 뭔가 음행의 스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보면 판사님이 봤을 때 성적 취향이 특이해서 그런 건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뭐다? 판결문에 있는 것처럼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인다는 판단까지 이어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잘 설명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 피고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대신 예전에 부인하고 그랬던 피고인 나름의 변소 내용을 최대한 재판부에 전달을 하면서도 부인을 왜 했었는지, 지금 와서 왜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도 같이 하면 보다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 부분이에요. 자, 앞서 살펴본 세 가지 ABC 사건에서 우리는 감형 목적 정치재판 청구는 혐의 인정 반성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점, 그리고 수사 단계 중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치재판 청구 이후에 객관적인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선고유예가 가능했다. 그리고 약식명령 이후에 정치재판 청구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한 경우 선고유예가 역시 가능했다.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못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 동일한 사안이 선고유예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라는 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당사자 간의 관계, 가치, 피고인에게 좀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잘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나 평소 성향, 경력, 이력, 가족관계, 직업상, 불이익, 경제사상, 기타 등등 정상관계는 드러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는 것이 감형에 보다 유리할 것 같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비록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재판 청구 후 재판 단계에서 번의해서 인정을 하더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 수 있었고요.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이외에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을 더 해보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재판 청구를 남발하거나 정치재판 청구를 하면서 그 취지가 불분명한 경우는 오히려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면서 정치재판 청구를 고려 중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청구 여부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의할 점까지 이제 살펴봐 드렸는데 정치재판 청구를 이제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내가 어떤 뭐 수사상 어떤 뭐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혐의로 이제 정치재판 청구를 결국 하는 건데 그 불복한 취지가 그게 무죄 주장이든 뭐 감형이 이유든 뭐가 됐건 하지 않으면 정치재판 청구를 해보지 않으면 어떤 달라질 여지도 없다라는 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본인이 그 정치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